안녕하세요. 제가 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앞차까지 배운 거 가지고 실전처럼 모의 필기 시험을 하겠습니다. 쭉 나왔던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문제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는 거는 본다고 해도 앞에서 배웠던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맞출 수 있는가. 모의니까 많이 못 맞춰도 돼요. 못 맞추면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히 가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는가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빵을 만드는 재료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자 일단 빵류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부수적인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맨 앞으로 돌아가서 기억이 살짝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되니까요. 다음에는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밀가루, 그 외에 이제 호밀가루 같은 기타 가루에 대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제일 필요한 이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계란이라든가 물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 재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될 때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떤 효소에 의해서 생성 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빵법 중에서 스테이트법, 스펀지법 같이 빵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빵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제빵법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빵의 제빵법을 결정하고 배합표를 만들고 이러면서 일련의 공정을 쭉 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원료의 전처리, 그 다음에 믹싱, 1차 발효, 2차 발효, 그 다음에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 굽기, 냉각, 포장, 저장.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특히 5가지 제품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별의 배합표 100% 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공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 외부 평가, 내부 평가, 냄새라든가 맛을 보는 그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식빵의 한 부분, 식빵의 옆구리가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당과자빵의 부피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위생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쪽에는 식품위생법규, 그 다음에 개인위생관리, 환경위생관리, 그리고 오늘 배운, 지난주에 배운 제과제빵 기기와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이때까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된 거를 좀 추려가지고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문제를 읽고 답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답을 읽고, 다만 계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계산 문제는 바로 답하고 공식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외울 만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 하는 걸 테스트하는 거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몇 번, 그 다음에 제가 답을 설정하면 맞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맞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60점이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펀치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좀 앞에 부분에서 강의를 드렸는데, 펀치라고 하는 거는 빵 반죽을 갖다가 발효하는 동안에 발효 시간이 길게 되면은 안에 공기가 없어가지고 탄산가스가 안 나오고 알코올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빵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산소 공급으로 반죽의 산화수성을 진저시킨다. 다음에 이스트의 활성을 돕는다. 성형을 용이해야 한다. 반죽의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자, 여기서는 그렇게 반죽을 한번 들었다 놔주는 거야. 그거랑 거리가 먼 것. 자, 여러분 답을 고르셨나요? 자, 보시면은 3번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 하는 거는 펀치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식빵을 예를 들면은 중간 발효가 끝난 반죽을 밀대로 밀어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일조하게 만들어서 팬에 넣는 거야. 그 동그랗게 마른 과정을 갖다가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성형은 중간 발효에서 다음 작업이 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작업은 다음 작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펀치하고는 성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80% 숯펀치에서 전체 밀가루가 2,000g, 전체 가수율이 63%인 경우 숯펀치에 55%의 물을 사용하였다면 본반죽에 사용할 물은 얼마냐. 자, 요거는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문구만 보면은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80% 숯펀치라는 거, 그 다음에 왜 숯펀치에 55회 물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여러분이 정립이 돼 있다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좀 힘드니까 이거는 같이 풀면서 보겠습니다. 우선 80% 숯펀치라고 하는 거는 먼저 80%의 밀가루를 쓰고 나중에 20%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숯펀치는 두 번 반죽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베이커 퍼센트로 100이 되는 거죠. 80대 20. 근데 이 전체적으로 양으로는 2,000g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넣는 밀가루가 1,600g이 되죠. 80%가 되니까. 그리고 뒤에는 400g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되셨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가수율은 밀가루가 100일 때 물을 63을 넣는다는 거야. 그때면 이제 일반적으로 2kg니까 밀가루가 100일 때 사용하는 밀가루는 2kg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량은 어떻게 돼요? 이거에 20배를 곱하면 되죠. 20배를 곱하면 1260g이 나옵니다. 근데 위에서 제시한 거는 숯펀치, 지금 와서 숯펀치에 사용하는 밀가루가 80이에요. 이 80에 대한 밀가루에 물을 갖다가 이 양에 55%를 넣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0에 대한 55%입니다. 100에 대한 55%가 아니고, 그러면 밀가루 50에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밑에 해설란을 보시게 되면은, 자, 숯펀치에 사용할 물의 양은 2000 곱하기 0.8. 그러니까 2000g에 80%를 사용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양의 0.5, 55%의 물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 숯펀치에 들어간 물량은 880g을 넣게 돼요. 근데 전체 물량은 얼마냐면은 1260이에요. 63에다가 20을 곱해주면 돼요. 왜냐면 밀가루가 100일 때 2000g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본반죽에 앞에 이제 물량을 썼죠. 그럼 나중에 두 번째 반죽 있을 때 얼마를 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물량이 1260인데 앞에서 880을 썼어요. 그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80g이 본반죽에 들어갈 물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의 뜻을 이해를 하면은 수치가 암만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다음은 자,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는 산화, 환원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엘시테인, 2번 요오드 칼슘, 3번 소르브산, 4번 ADA.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산화제와 환원제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요오드 칼슘입니다. 그래서 산화제에는 요오드 칼륨이 들어가요. 부름살 칼륨 종류가 들어가고 칼슘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문제 풀면 헷갈려요. 그렇죠? 요도 칼륨인지 요도 칼슘인지 이런 걸 여러분이 조금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냉동 반죽의 해동을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할 경우 반죽 표면에 물이 나오는 드립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래서 냉동을 했던 반죽을 갑자기 해동을 시킬 때 온도가 높으면 겉면에 물이 이렇게 뽀록뽀록 나오게 되죠. 그걸 갖다가 이제 드립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급속 냉동. 여기서는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자, 2번 반죽 내 수분의 빈결 분리, 3번 단백질의 변성, 4번 얼음 결정이 반죽의 세포를 파괴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자, 어느 것이 원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급속 냉동입니다. 그래서 냉동 반죽 시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는데, 그러니까 이 냉동 반죽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음 결정을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보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냉동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빵 반죽에는 자연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영하 4도 근처가 되면은 이 물이 불어나요. 팽창이 되면서 반죽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물이 녹으면서 글루텐을 또 끊어진 그 부분으로 가스가 나가서 반죽이 잘 안 부풀게 돼요. 그래서 이 급속 냉동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하는 거는 이 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속 냉동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반죽의 물량도 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물이 많을수록 이스트도 죽게 되고 반죽도 찢어지게 되고 해동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스트 같은 거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사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물론 이스트 향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수분량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영하 4도, 만의 4도를 빨리 지나가게끔 해야지 물이 팽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급속 냉동을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냉동 반죽법에서 혼합 후 반죽의 결과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니까 냉동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냉동을 시킬 반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냉동 반죽의 온도를 빨리 마이너스 4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죽의 온도가 일반적인 식빵보다는 낮아야 돼요. 그래서는 1번 0도, 2번 10도, 3번 20도, 4번 30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빵을 반죽을 칠 때 온도가 27도고 비상반죽법에서 빨리 할 때 30도였어요. 근데 그 이상 치지 않는 이유가 온도가 높을수록 밀가루가 물을 빨아먹고 빨리 내뱉고 반죽이 힘이 없어져요. 반대로 반죽 안에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 있고 또 반죽을 할 때 물을 빨아먹어요. 수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도 반죽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밀가루가 물을 빨아먹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온도가 이제 20도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냉동 반죽을 할 때는 온도가 낮으면 좋지만은 그 이상 낮게 되면은 물이 수화되는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서 반죽이 안 되게 되니까 20도까지 맞춰주라. 보통 18도에서 22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8도 또 22도 근사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빵과자 배합표의 자료 활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이제 배합표 레시피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표물라라고 그런다 그랬죠. 수치로 쓴 거는 표물라. 이처럼에는 감자 중 하나, 티스푼, 소금 약간 이렇게 하는 것이 레시피고, 정확히 하는 건 이제 표물라인데 통상적으로 또 일반 사람들한테 표물라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확히는 포뮬라가 우리가 쓰는 배합표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레시피라고 하고, 지금 와서 보통 시험 문제도 전부 다 배합표로 나옵니다. 또한 레시피로 나오니까 포뮬라라고 하는 거는 다만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주로 배합표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중점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빵의 생산 기준 자료, 2번 원가 산출, 3번 재료 사용량 파악 자료, 4번 국가별 빵의 종류 파악 및 자료. 자, 우리가 이제 배합표가 있어. 그 배합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보시면은 국가별 빵의 종류 파악 자료. 즉 말해서 일반적으로 이 배합표를 보면요, 대충 어느 정도의 맛을 가진 그런 빵이라는 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빵의 특성을 갖다가 딱, 이거는 빵이 고가지고 나오기 전에 배합표만 보고, 이거는 빵이 아주 크겠구나, 작겠구나, 그런 이제 분할량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빵이 맛이 어느 정도 달겠느냐. 그렇지만, 이걸 보고 진짜 반죽이, 소금의 양을 보니까 너무 작아. 근데 그걸 보고 이 빵이 너무 간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또한 또 어떤 배합을 보면 버터가 들어가요. 근데 버터에도 두 개가 있죠. 소금이 있는 버터하고 소금이 없는 버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합표를 보고 그 배합표에 들어간 버터만 보고 유효 버터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빵에 비해서 얼마나 짜겠구나. 이런 건 잘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요 네 개만 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자, 배합표에 거의 네 개만 있다고 쳐요. 요거 네 개만 가지고 만드는 게 바게트 빵이죠. 그러면 이걸 바게트 빵, 그럼 프랑스 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문제. 자, 다음 무게에 관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1번 1kg은 10g이다. 2번 1kg은 100g이다. 3번 1kg은 1000g이다. 4번 1kg은 10,000g이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지금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을 3번 딱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아무데나 듣듯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반죽 제조 단계 중 넥다운 상태까지 믹싱하는 제품으로 적당한 것은? 자, 요거는 맨 1회차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제조 단계에서 또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이 문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중에서 답을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자, 넥다운 단계가 뭐죠? 반죽이 처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반죽을 갖다가 처지게 만드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죠. 자, 1번 옥수수 식빵, 밤식빵. 2번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빵. 3번 바게트, 프랑스빵. 4번 크림빵, 앙금빵. 몇 번이신가요? 네, 여기서는 이제 문제도 나왔고 보기에도 나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잉글리시 머핀하고 햄버거 빵은 좀 퍼지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샌드위치형이거든요. 샌드위치형은 빵을 주 재료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충전물을 주 재료로 먹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햄버거 빵은 안에 패티, 고기, 그다음에 토마토, 양상추, 치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또 잉글리시 머핀은 안에 버터나 잼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에 어떤 충전물을 입수한다 그러면 빵이 높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높은 것보다 옆에 퍼지게 해가지고 같은 그램이라도 넓게 소비자가 위에서 봤을 때 크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넥다운 단계라는 걸 아마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식빵 제조 시 수돗물 온도 20도씨, 사용할 물 온도 10도씨, 사용 물량 4kg일 때 사용할 얼음량은 얼마냐? 이 얼음량 계산은요, 매번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치 이 기본적인 빵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물 온도 계산하는 방법, 또 얼음량 계산하는 방법, 요것도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가 하면 이해만 하시면요, 수치가 바뀌어도 답을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것도 계산식을 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얼음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음량을. 자, 이때 얼음량 구하는 공식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얼음량 구하는 공식은 위에
사용할 물량 곱하기 그다음에 수돗물 온도에서 사용 물 온도를 뺀 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눠지는데 그거는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 자, 여기서 80 외에는 위에 보기에 다 적시게 돼 있어요. 보기에 그 문제에서 제시한 걸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다만 이 80은 얼음이 물로 변할 때 그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80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공식에 대입을 시킬 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위에 있는 수치를 대입을 시켜주면은 4000 나누기 100이 되고 얼음량이 400g이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또 다른 문제를 보면요, 이 수치가 바뀌어서 많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는 위에 있는 공식 있잖아요. 사용한 물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 마이너스 사용 물 온도, 그다음에 나누기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수치가 암만 바뀌어도 대입만 시켜주면 나와요. 다만 이 80이라는 거를 얼음이 물로 변할 때 그 에너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발효 시간을 연장시켜야 하는 경우는 1번 이스트 푸드가 충분하다. 2번 1차 발효실 상대 습도가 80%이다. 3번 식빵 반죽 온도가 27도이다. 4번 발효실 온도가 24도이다. 자, 물어보는 거는 1차 발효실의 그 온도에 1차 발효 시간. 그래서 1차 발효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요건 때문에 더 길게 해야 돼요. 그 길게 할 수 있는 요건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식빵 반죽의 온도가 27도예요. 근데 4번을 보시면은 발효실 온도가 24도예요. 그러니까 발효실의 온도가 24도고 빵 반죽의 온도는 27도인데 그만치 발효실의 온도가 낮으면은 발효가 늦게 되는 거예요. 반죽의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발효실 온도가 24도니까 빵 반죽의 온도 27도 온도가 가상자리는 점점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가상자리에 있는 이스트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치 설탕을 분해할 수 있는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발효가 안 되니까 조금 더 연장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요. 자, 2% 이스트로 4시간 발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할 때, 자, 발효 시간을 3시간으로 감소시키려면 이스트 양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 자, 2%를 넣고 이스트를 2%를 넣고 4시간 동안 했는데 가장 좋았어요. 근데 내가 오늘 좀 어디 일찍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발효 시간을 딱 1시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틀 얼마 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발효를 갖다 빨리 하려면 이스트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요것도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요 공식대로 일단 이스트량을 구하는 공식은 기존 이스트량 곱하기 기존 발효 시간. 이것도 위에서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절하고자 하는 발효 시간. 이것도 제시를 해줘요. 그렇죠? 요 세 개 다 위에서 다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입만 시켜주면은 2.67, 2.666은 나오는데 예시에서 소수점 세 자리에서 올려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7이 되는 거다. 그럼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제빵 시 적절한 2차 발효점은 완제품 용적의 몇 %가 가장 적당한가? 식빵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식빵을 팬에다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2차 발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굽기 전까지 이 팬에서 얼마만큼 올라와야지 다음에 오븐에서 구우면은 정상적인 부피가 모양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완제품의 70에서 80%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에 비해서 한 70% 정도 부풀었을 때 오븐에 가면 오븐에서 또 부풀거든요. 그걸 계산해 가지고 조금 덜 부푸는 겁니다. 요거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반죽을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팬에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 정도가 되고 2차 발효 시키면 3분의 2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오븐에서 구우면은 3분의 3
100% 정도 우리가 원하는 식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분할은 오븐 스프링이 좋아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2번 기계 분할은 발효 과정의 진행과는 무관하여 분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번 기계 분할은 손 분할에 비해 약한 밀가루로 만든 반죽 분할에 유리하다. 4번 1배합당 식빵류는 30분 내에 하도록 한다. 그래서 1배합당은 내가 한 번에 분할할 수 있는 반죽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손 분할은 기계 분할에 비해서 오븐 스프링이 양하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면은 자, 손 분할은 발효 1차 발효가 됐어요. 통에다가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부푼 걸 호들에 꺼내가지고 발효통에서 꺼내가지고 저울에 올려서 분할을 합니다. 스크래퍼로 잘라가지고. 근데 기계 분할은 반죽을 갖다가 이런 피스톤에서 밀어내요. 밀어내면서 앞을 잘라내요. 이러면서 이 반죽이 밀리면서 반죽이 찢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반죽이 찢어지게 되면 발효할 때 가스가 많이 나가겠죠. 그럼 부피가 좀 작게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 분할에 비해서 기계 분할은 반죽이 많이 찢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둥글리기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빵을 갖다가 분할을 하게 되면은 손에서도 둥글리기를 하고 또 이제 크면은 작업도 위에서도 하고 또한 우산형으로 된 라운드기에 넣어가지고 안에 라운드기가 돌아가면 반죽이 위로 올라가면서 둥글리기가 되고 자, 둥글리기에 왜 그럼 둥글리기를 해야 되냐? 그 목적과 먼 것을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흐트러진 글루텐을 재정렬을 한다. 2번 큰 가스는 제거하고 작은 가스는 고르게 분산시킨다. 3번 방향성 물질을 생성하여 맛과 향을 좋게 한다. 4번 공 모양의 일정한 모양을 만든다. 자, 요 중에 보시면 한 가지가 둥글리기의 목적하고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찾으셨나요? 보시면 이제 3번 보시면 방향성 물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방향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오븐에 들어가서 설탕이 타거나 또한 아미노산이 글루텐이 타거나 그다음에 전분이 또 따로 수분이 완전히 나가면 또 타게 돼요. 대칭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냄새가 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 이제 방향성 물질인데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둥글리기가 아니고 구울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기가 안 되는 거를 찾아내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 습도 85% 전후로 시행한다. 2번 중간 발효 온도는 27에서 29도가 적당하다. 3번 중간 발효가 잘 되면 글루텐이 잘 발달한다. 4번 중간 발효 중 습도가 높으면 껍질이 형성되어 빵 속에 단단한 소용돌이가 생긴다. 그래서 중간 발효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발효 온도라고 하는 거는 빵 반죽의 온도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둥글리게 해가지고 조금 놔두는 시간, 반죽도 좀 글루텐도 재정렬시키고 표피도 조금 매끈하게 해서 빵도 조금 부풀리고 다음에 이제 성형 과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간 발효죠. 그때 이제 내가 둥글리게 해가지고 놔둬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발효가 더디고 또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반죽의 겉에하고 속하고 안에 구멍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빵 반죽의 온도랑 같거나 1도 정도 높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해서 어떠한 빵의 이름을 제시를 안 해주면은 모든 문제는 식빵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합표부터 굽기, 저장, 포장까지 전부 다 앞에 바게트빵, 뭐 잉글리시 머핀, 공포도 식빵 이런 말이 없으면은 전부 다 문제는 식빵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식빵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도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이 문제에서는 모든 공정은 식빵에 관한 공정이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안치수가 그림과 같은 식빵 철판의 용적은, 그래서 용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펜들은 윗면이 좀 더 커요. 그래야지 빵이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가 똑같으면 빵이 부풀면서 압축이 되면서 압착이 되면서 빵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위를 조금 더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피를 계산하려면 위에 거, 그다음에 밑에 거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가로를 먼저 뽑아내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 밑에 부분을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높이 120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4,837.5 세제곱센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주면서 미리로 돼 있던 거를 이제 나누기 1000으로 해서 센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신 단위는 이제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그 단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문제에서는 다 미리로 나왔죠. 근데 보기의 답은 센치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나누기 1000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제빵 시 굽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글루텐은 90도부터 굽기 시작하여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천천히 계속된다. 2번. 표피 부분이 160도를 넘어서면 당과 아미노산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멜라노이드를 만든다. 3번. 반죽 온도가 60도씨에 가까워지면 이스트가 죽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전분이 호화하기 시작한다. 4번. 반죽 온도가 60도로 오르기까지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고 휘발성 물질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구울 때 몇 도에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글루텐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죽을 칠 때 물을 빨아먹죠. 그래서 껌 같은 형태를 만들어요. 그건 이제 글루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글루텐이 이스트에서 나오는 가스를 못 나가게 막아줘요. 그래서 빵을 부풀리게 해주고 또 알코올에 의해서 반죽이 부드럽게 해줘요. 근데 이제 오븐에서 이제 구울 때는 이 글루텐이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수분이 나가고 이제 굳으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수분이 나가면서 굳기 시작하는 온도가 74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몇 개 그 온도가 관계되는 것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굽는 온도, 그다음에 이스트에 대한 온도, 뭐 또 효소에 대한 온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보다 이 온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에 관계되는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메모를 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빵을 구웠을 때 갈변이 되는 것은 어떤 반응에 의한 것인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걸 얘기를 하죠. 1번.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어. 2번. 비타민C의 산화에 의해서. 3번. 효모에 의한 갈색 반응에 의해서. 4번. 크로로필이 열에 의해 변성되어서. 네, 1번이 되겠죠? 보시면은, 자, 마이야르 반응하고 카라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즉 말해서 마이야르 반응은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타가지고 수분이 이제 계속 나가게 되죠. 그럼 나중에 이제 타게 돼요. 그럼 색깔이 이제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다음 카라멜화 반응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빵 반죽이 들어간 설탕이 160도가 되면 수분이 나가면서 색깔을 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제가 강의할 때 안 나왔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배운 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분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한 것만 다 시험 문제 나오면 합격이 되는데 공부 안 한 것이 나오면 불합격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 은행에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구입한 그 교재에 있는 문제만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교재를 또한 이제 시험 문제만 있는 거 그런 거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 말고 다른 것도 한 번씩 보시면 더 좋습니다. 문제. 토핑용과 충전용의 재료인
생크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크림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올라오죠. 휘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크림이라고 안 하고 휘핑크림이라고 하죠. 휘핑크림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시킨 거를 생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생크림의 보관이나 작업 시 제품 온도는 3에서 7도가 좋다. 2번, 휘핑 시간이 적정 시간보다 짧으면 기포의 안정성이 약해진다. 3번, 자, 유지방 함량 35에서 45% 정도의 진한 생크림을 휘핑하여 사용한다. 4번, 크림 100에 대하여 1.0에서 1.5%의 분설탕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다. 여기서 분설탕은 설탕을 가른 거를 얘기합니다. 또한 슈가 파우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휘핑크림만 가지고 그냥 공기를 올려가지고 먹으면요, 밋밋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단맛을 위해서 이런 분설탕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분설탕이 양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은 이제 4번이 답이 되는데 보통 생크림 양의 10%를 넣어요. 그래야지 약간 단맛이 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술도 집어넣고 뭐 다른 향료 같은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또한 색소도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크림 만들 때 단맛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설탕, 슈가 파우더는 1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빵의 냉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강한 송풍을 이용한 급냉, 2번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 3번 수분 분사 방식, 4번 냉동실에서 냉각. 그래서 이제 가장 적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생각할 때 바람이 없는,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있게 되면은 바람이 닿는 부분의 수분이 빨리 배출이 돼요. 그럼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빵이 찌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좋은 거는 이 실내 온도에서,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실내 온도에서 오래 해줘야지만 나중에 포장을 할 때 빵의 온도가 가장자리하고 가운데하고 큰 편차가 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을 한다. 그 다음에 제품을 포장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상품 가치 향상, 2번 수분 증발 촉진, 3번 빵의 노화 지연, 4번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방지.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품을 포장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닌 것, 적당한 것, 맞는 것, 이런 것이 문제 맨 끝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제 문제를 답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포장하는 목적에서 아닌 것을 그랬으니까 2번이 뭐냐면요, 수분 증발로 돼 있어요. 포장하는 목적은 수분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분 증발을 촉진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자, 빵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빵이 고가지고 나온 다음에 굳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곰팡이가 나기 전까지는 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늦춰지는 그런 대체 방법이 아닌 것은 찾는 거예요. 1번 고열 배합으로 한다. 2번 20일에서 35도씨에서 보관한다. 3번 냉장고에서 보관한다. 3번 저장 온도를 영하 18도씨 이하로 유지한다. 빵을 갖다 포장할 때 가장 나쁜 곳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는요, 일반적으로 수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에 있는 수분이 많이 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냉동고가 낫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내에서 그냥 놔뒀다가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3번 냉장고에서 보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수평형 믹서를 청소하는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 물을 가득 채워 회전시킨다.
2번 청소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한다. 3번 생산 직후 청소를 실시한다. 4번 금속으로 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반죽을 긁어낸다. 그럼 앞에 한번 여러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같은 문제 한번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평형 믹서기는 옆으로 돌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수평형 믹서기를 할 때는 물을 넣고 한번 뚜껑을 닫고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날개라고 하는데 반죽을 칠 때 이 날개 옆에 반죽이 많이 이렇게 묻어 끼어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긁어내거나 할 때는 이제 금속으로 된 쇠로 된 스크래퍼를 하지 말고 그 반죽통에 상처가 안 나게끔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스크래퍼로 사용을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공장 설비 시 배수관에 채소 내경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안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문제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했던 문제보다 굉장히 더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도 이런 시험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문제들은 다 한 번씩 나왔던 문제들을 추려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재에. 그러니까 전부 다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밖에 있는 거죠. 바닥에 있는 이 하수관의 그 직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크기가 이제 10cm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런 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이라도 해주니까 그림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또 잘 안 나온다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라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제빵 생산의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연결된 것은, 자, 1번 노무비, 2번 재료비, 1번 노무비, 재료비, 경비 산출, 2번 생산량 관리, 재고 관리, 판매 관리, 3번 순이익과 총 매출의 계산, 4번 이익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 여기서는 제빵 생산의 원가만 관계되는 것만 묶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4번 이익 계산, 가격 결정, 원가 관리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으로는, 자,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를 갖다가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어 팔면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빵을 팔 때에 적자가 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가 관리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굽기 후 빵을 썰어 포장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오븐에서 권나왔어요. 그래서 빵을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빵들은 썰어가지고 포장을 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썰을 때 이 빵의 온도가 높거나 수분이 많으면은 빵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빵의 온도가 37도 또 38도 이렇게 됐을 때 포장하는 온도는 40도가 되죠. 근데 이때는 수분이 좀 많게 돼요. 그래서 조금 썰은 빵들은 조금 온도를 조금 식혀가지고 썰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온도가 40도에서 포장을 딱 해서 이 보관하는 동안에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높은 온도에서 주면서 안 된다고 해도 35도에서는 포장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어린 반죽, 발효가 덜 된 반죽으로 제조를 할 경우 중간 발효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린 반죽이라고 하는 거는 발효 시간을 갖다가 1시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일이 급해요. 그래서 발효가 다 안 됐어요. 미리 반죽을 꺼내가지고 내가 분할을 하고 다음부터 공정을 이어가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상적인 시간보다 발효가 덜 된 거를 어린 반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된 거는 지친 반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반죽 가지고 내가 발효가 다 안 됐는데 그냥 분할해서 둥글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 발효 시간을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발효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중간발을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빵 속에 부족한 알코올이라든가 그다음에 반죽이 유연하지 못하게 된 부분 이런 것들을 중간발에서 조금 보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식빵에서 설탕이 가다할 경우 대응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제 식빵을 원래 배합이 있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식빵 그 소비자가 원하는 빵은 배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식빵을 오늘은 달게 해야지 이렇게는 안 만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상 기본적인 식빵 배합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조금 더 달걸, 갑자기 우리 지역의 손님들이 갑자기 단빵을 원한다. 그럼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1번 반죽 온도를 낮춘다. 2번 발효 시간을 줄인다. 3번 소금량을 늘린다. 4번 이스트량을 늘린다. 자, 여기서 이제 3탑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설탕이 많게 되면은 이스트가 세포가 터지면서 죽게 돼요.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세포액이, 원형질액이 설탕한테 빨려 들어가게 되고 소금한테 빨려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트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효가 덜 되겠죠. 이스트가 이제 죽는 이스트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것 많지 이스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트를 늘려야 되는가요? 줄여야 되는가요? 이스트를 이제 늘려야 되겠죠. 설탕이 많이 들어갈수록 3탑에서 죽는 이스트가 생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식빵의 미식, 움푹 패이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오븐 바닥열이 약할 때, 2번 팬에 기름칠을 하지 않을 때, 3번 팬의 바닥에 수분이 있을 때, 4번 2차 발효실의 습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빵을 굽다 보면은 이제 빵을 빼내게 되면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인이 아닌 것은 바닥 오븐열이 약할 때, 그러니까 바닥 오븐열이 셀 때 반죽에 있는 밑에 있는 반죽에 있는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밀어올리면서 이렇게 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약할 때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제요. 다음 제품 중 2차 발효 시의 습도를 가장 높게 설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반죽에 이제 조금 잘 많이 퍼지게 하는 제품이죠. 조금 발효실의 습도를 작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습도를 또 많이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습도가 많으면 반죽이 조금 처져요.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1번 빵도넛, 2번 호밀빵, 3번 햄버거빵, 4번 블란스빵. 요새는 이제 햄버거빵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햄버거빵은 충전을 해먹는 빵이에요. 그래서 빵의 부피보다는 옆쪽으로 좀 크게 해서 모양을 넓적하게 해서 크게 보이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발효할 때 습도가 좀 많아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리세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색, 무칠어, 시럽과 같은 액체이다. 2번, 자, 물보다 비중이 가벼우며 물에 녹지 않는다. 3번, 식품의 보습제로 이용된다. 4번, 지방의 가스 분해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그리세린 그러면은 지방하고 연관이 되죠. 지방이 지방산과 그리세린으로 분리가 되게 돼요. 그때 이 그리세린은 약간 이제 물보다 약간 무겁고 단맛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런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비중이 물보다 가볍다가 아니고 무겁습니다. 약간 물에도 잘 녹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밀가루의 호화가 시작되는 온도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건 이제 기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화, 그러니까 밀가루가 익는 온도, 호화되는 온도를 측정하는 그 기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전분에 관계되는 거는 호화돼서 아밀라제가 보통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계 이름도 그런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밀로그래프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호화가 될 때 온도, 호화가 되면 이제 반죽이 점점 굳어지죠. 그때 이제 이 그래프가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표시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밀로그래프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숙성한 밀가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밀가루의 pH가 낮아져 발효가 촉진된다. 2번 환원성 물질이 산화되어 반죽의 글루텐 파괴가 줄어든다. 3번 밀가루의 황색 색소가 공기 중에 산소에서 더욱 진해진다. 4번 글루텐의 질이 개선되고 흡수성을 좋게 한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숙성이라고 하는 거는 밀을 가지고 재분을 한 다음에 처음에 그냥 빵을 만들면요, 색깔도 약간 진하고 그 다음에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놔두는 시간을 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이 되면서 색깔이 점점 그 원래 밀의 노란 색깔이 점점 하얘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에 더욱 진해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스트에 존재하는 효소로 포도당을 분해하여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이스트에 있는 효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알코올, 물론 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당과 포도당을 분해해서 분해를 하는 것이 알코올하고 탄소를 갖다가 배출해서 알코올이 나오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고, 알코올이 나오게 되면은 반죽을 쳐서 단단하게 되어 있던 글루텐을 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없는 효소가 사용하는 이스트에 있는 것이 찌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찌마제가 다른 이스트에는 없고 있어도 미량 있죠. 근데 우리가 쓰는 사카라미시스 세레비제라고 하는 그 이스트균에는 이 찌마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를 시킬 때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 빵을 만드는 사람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배우시고 문제도 풀고 교재를 갖다가 다 한 2권 이상 이렇게 봤더니 자신 있다. 이제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시면은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보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실기를 볼 때는 20가지 제품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빵의 종류가 2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로 오전에는 제과를 보게 되고 오후에는 제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접수한다 그러면 분명히 오후 시간대에 접수를 하셔야 돼요. 오전에는 다 이제 제과가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을 보면은 2주에 한 번마다, 그러니까 격주 단위로 건너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하는 날이 목요일 날 아침 9시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처음에 붙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뭐 한 번 하기로 한 거 계속 도전해가지고 자격증을 실기까지 합격해서 그걸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졌다고 낙방하지 마시고 한 번은 그냥 이게 시험이구나, 실기 시험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2번째 가면요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험장이라면 자기가 한번 갔던데 여러분들 한 번도 시험장을 가보지 않고 빵을 만들어 가잖아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한번 가서 붙으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2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한번 시험장이 어떻게 생겼나 봤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에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내가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가지고 한 번 떨어졌다고 낙방하지 마시고 재도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 여러분이 내가 시험 볼 수 있는 장소의 위치가 어딘지, 또한 시험 볼 수 있는 장소를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안에 배치도, 작업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븐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다음에 믹서기는 내 작업대 옆에 있는지 아니면 저쪽에 같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미리 알고 가면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조금 이제 좋겠죠. 그런 거는 이제 이 제과제빵 관계되는 카페 가시면은 이 시험 보신 분들이 다 정보를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캐치를 해야지만 시험 볼 때 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빨리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카페에 와서 보시면요, 합격하신 분들이 후기를 올려놨어요. 어느 시험장에서 어떻게 봤는데 어떻게 됐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날씨에 물 온도를 갖다 몇 도로 했더니만 시험에서 원하는 빵 만지기 온도 27도를 맞췄다. 그럼 내가 시험 보러 갈 때 그걸 알고 그걸 비슷하게 또 물 온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잘 못 가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고 가는 것이 심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지금 못 다닌다고 해도 만일에 이제 필기 붙으면은 바로 조금 뭐 준비될 수 있으면은 저울이라든가 밀가루 좀 사가지고 뭐 쭈물럭쭈물럭 돼가지고 뭐 모양이라도 만들어 보고 분할이라도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한 번은 여러분이 실기를 하는 것처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모의 실기를 하면서 필기에 대한 준비를 하셨고, 그다음에 실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방송 밑에다가 다음에 저 이 방송 보고 합격했습니다. 또한 실기까지 합격하면 더 좋고요. 이런 내용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제빵 기능사 필기 문제에 대해서 교재 공부하는 방법, 또 문제 푸는 방법, 또한 동영상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디 좋은 소식을 이 방송란 밑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